오늘은 차트 공부를 하기 전에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상식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반도체 제조 과정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반도체는 세분화해서 400가지 이상의 공정 과정을 통해 제조됩니다. 그 과정을 큰 범위로 나누면 웨이퍼 제조, 산화 공정, 노광 및 포토 공정, 식각 공정, 증착 및 이온 주입, 금속 배선 및 연마 세정, EDS, 패키징, 패키지 테스트 등의 과정이 있습니다. 일단 8대 공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집적 회로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주재료가 웨이퍼입니다. 웨이퍼 표면에 실리콘 산화막을 형성해 트랜지스터의 기초를 만드는 공정을 산화 공정이라 합니다. 웨이퍼 위에 반도체 회로를 그려넣는 과정을 포토 공정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구조를 형성하는 패턴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회로 패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제거하는 공정이 바로 식각 공정입니다. 회로 간의 구분과 연결, 보호 역할을 하는 방막을 만드는 과정이 증착 공정입니다. 반도체가 전기적인 특성을 갖도록 만드는 과정이 이온 주입 공정입니다. 반도체 회로에 전기적 신호가 잘 전달되도록 급속선으로 전기기를 연결하는 공정이 금속 배선 공정입니다. 전기적 특성 검사를 통해 개별칩들이 원하는 품질 수준에 도달했는지 확인하는 공정이 EDS 공정입니다. 반도체 칩이 외부와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다양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형태로 만드는 과정이 패키징 공정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공정 과정에서 테스트 공정이 있고 패키징 후에 최종적인 패키지 테스트 공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을 대별해서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전공정은 웨이퍼 위에 반도체 집적 회로를 각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후공정은 웨이퍼 위에 각인된 반도체 집적 회로들을 낱개로 잘라 패키징하는 과정입니다. 웨이퍼는 실리콘, 갈륨 아세나이드 등으로 만든 얇은 판입니다. 이 기판을 유리원 재료로 만드는 것이 차세대 기판이라 할 수 있는 유리 기판입니다. 이 판 위에 반도체 집적 회로를 부착해서 반도체를 만듭니다. 웨이퍼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리콘 원료를 뜨거운 열로 녹인 후 이것을 굳혀서 실리콘 기둥을 만듭니다. 이것을 인곳이라고 부릅니다. 인곳을 다이아몬드 톱으로 자르고 표면을 연마액과 연마 장비로 매끄럽게 갈아내면 웨이퍼가 만들어집니다. 산화 공정은 웨이퍼에 얇은 산화 규소막을 입히는 공정입니다. 산화막은 웨이퍼 위에 그려지는 배선이 합선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절연막 역할, 공정 시 발생하는 불순물로부터 실리콘 표면을 보호하는 역할 등의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산화막을 생성하는 방식은 열을 통한 열산화 방식, 플라즈마 보강 화학적 기상 증착 방식, 전기화학적 양극 처리 방식 등 많은 방식이 있습니다. 열산화 방식도 건식산화와 습식산화로 나뉘어집니다. 포토 공정은 산화 처리된 웨이퍼 위에 반도체 회로를 그려넣는 공정입니다. 먼저 웨이퍼 산화막 위에 감광액을 도포합니다. 그리고 회로 패턴이 그려져 있는 마스크를 대고 빛을 쏘여줍니다. 그러면 빛을 받은 감광액 부분의 성질이 변화되는데 이때 현상액을 뿌려 불필요한 감광액 부분을 제거해서 회로 패턴을 완성합니다. 보다 집적도가 높은 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노광 공정에서 보다 미세한 회로를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7나노 이하의 반도체 공정에서는
극자외선을 사용하는 EUV 장비를 사용합니다. EUV 노광 장비는 네덜란드의 ASML이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고가의 장비입니다. 삼성전자나 대만의 TSMC가 미세 공정을 위해 이 고가의 장비를 경쟁적으로 구매하고 있어서 이러한 기사가 신문에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칭이라는 식각 공정은 노광 공정을 통해 웨이퍼에 각인된 회로 패턴 중에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공정입니다. 먼저 감광액이 없는 부분의 산화막을 깎아내고 최종적으로는 감광액을 제거해서 회로 패턴의 산화막만 남도록 합니다. 이때 99.999% 이상의 고순도의 불화수소가 사용됩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가장 까다로운 공정으로 얼마나 얇고 깊게 깎아낼 수 있는지가 반도체 회사의 기술력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식각 방식은 습식 식각 방식과 건식 식각 방식이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이 미세화되면서 최근에는 건식 식각 방식이 대부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온 주입 공정은 부도체인 실리콘 웨이퍼에 불순물을 주입해서 반도체적인 전기적 성질을 부여하는 공정입니다. 린, 비소, 붕소 등의 원소를 이온화해서 고에너지 이온 빔으로 가속화시켜 웨이퍼에 주입한 후 고온 열 처리를 하여 웨이퍼 내부로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얇은 막을 방막이라고 하는데 이 방막을 입히는 공정을 증착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는 여러 겹의 회로층으로 이루어집니다. 방막은 이러한 회로 층간에 반복적으로 존재하며 각 방막은 회로 층간을 연결하거나 또는 반대로 분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층과 층 사이 전기 신호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방막을 전도막 금속막이라 하고 층과 층 사이를 분리하는 역할을 하는 방막을 절연막이라 합니다. 반도체 제조사들이 동일한 면적에 최대한 많은 회로층이 집적되도록 하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얇고 균일한 방막을 증착할 수 있느냐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중요한 기술 중의 하나입니다. 금속 배선 공정은 웨이퍼 위에 각인된 회로 패턴의 전기가 통해야 하는 부분에 금속선을 연결하는 공정입니다. 금속으로는 알루미늄, 티타늄, 텅스텐, 구리 등을 주로 사용합니다. 금속 배선 공정은 앞에서 살펴본 또 하나의 증착 공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금속을 웨이퍼에 부착하는 방법은 물리적 기상 증착법 PVD과 화학적 기상 증착법 CVD 등의 증착 방법을 사용합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이 미세화됨에 따라 요즘은 화학적 기상 증착법 CVD가 주로 사용됩니다. 웨이퍼 위에 증착된 방막들을 화학적 작용과 물리적 작용을 통해서 평탄화해주는 공정이 연마 공정입니다. 연마 공정은 웨이퍼 위에 방막을 쌓아 올릴 때마다 진행되는 작업입니다. 쌓아 올린 방막에 따라 연마 목적과 연마 방법이 달라집니다. 세정 공정은 반도체 제조 공정을 진행하면서 웨이퍼 표면에 남는 잔류물을 제거하는 공정입니다. 잔류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완성된 반도체의 성능과 신뢰성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세정은 중요합니다. 세정 공정은 400개 내지 500개의 전체 공정 중 15% 정도를 차지하는 중요한 공정으로 반도체 제조 공정이 정밀화될수록 세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웨이퍼 위의 잔류물은 노광 공정 후 남은 감광액 찌꺼기, 식각 공정 후 남은 산화막 찌꺼기, 공중에 부유물이 내려앉은 파티클, 앞 공정에서 사용된 유기물과 금속성 잔류물, 세정 공정 시 2차적으로 반응하여 붙어있는 화학물질 등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정 방식에는 습식 세정과 건식 세정이 있습니다. 잔류물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세정 방식이 선택되어집니다. 요즘은 건조 과정을 거쳐야 하는 습식 세정보다는 건식 세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나 습식 세정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EDS 공정은 반도체 칩 패키징 공정 전에 웨이퍼 상의 반도체 칩들의 품질을 테스트하는 공정입니다. 한 장의 웨이퍼 위에 몇 개의 칩이 정상적으로 구동되는지를 판단하여 백분율로 표시하는 것을 수율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수율을 결정하는 것이 이 EDS 공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DS 공정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실행합니다. 즉, 이 과정을 통해 패키징 공정에서 불량품에 대한 불필요한 작업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DS 공정 안에는 세분화된 여러 공정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크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합니다. 다음은 패키징 공정입니다. 일단 패키징 공정은 웨이퍼 위에 반도체 칩들을 하나하나 잘라내고 외부와 전기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길을 내주고 외부 충격에 파손되지 않도록 포장을 하는 공정입니다. 패키징 공정은 반도체 칩의 접점과 캐리어 리드 프레임 또는 PCB의 접점을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 와이어링 방식과 플립칩 방식으로 나눕니다. 와이어링 방식은 접점 사이를 금속선을 사용해서 연결하는 방식이고 플립칩 방식은 접점 사이를 금속 돌기 범프를 사용해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패키징 공정은 일반적으로 여러 작업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접점 연결 방식이 와이어링 방식이냐 또는 플립칩 방식이냐에 따라 작업 과정이 달라집니다. 웨이퍼 절단 공정은 웨이퍼에서 다이아몬드 톱이나 레이저 광선을 이용해서 칩들을 잘라내는 작업입니다. 반도체 웨이퍼를 자르는 장비를 다이싱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낱개로 잘라진 각각의 칩을 베어칩 또는 다이라고 부릅니다. 절단된 칩을 리드 프레임 또는 PCB 기판에 물리적으로 접착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와이어 본딩은 반도체 칩의 접점과 리드 프레임 또는 PCB 기판의 접점을 금속선을 사용해서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열, 습기, 물리력 등으로부터 반도체 칩을 보호하고 원하는 외향을 갖도록 화학수지, 금속, 세라믹 등을 이용해 모양을 잡고 밀봉을 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반도체의 용도가 다양해지고 반도체 칩의 집적도와 복잡도가 높아짐에 따라 패키징 기술 및 패키지 테스트 공정은 반도체 완제품 완성 후 출하 전의 불량 여부를 선별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진행하는 테스트 공정입니다. 반도체를 테스트 장비에 넣고 다양한 조건의 전압, 전기 신호, 온도, 습도 등을 가하면서 반도체가 해당 조건별로 어떤 전기적 특성, 기능적 특성, 동작 속도 등을 보이는지를 측정합니다. 이 결과를 분석해 양품과 불량품을 판정하게 되고 결과를 제조 공정과 조립 공정에 피드백함으로써 품질 개선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오늘은 대략적으로 이 정도 과정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갖가지 종류의 반도체 장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각 과정에서 필요한 소재와 장비들을 만드는 기업들을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산화 과정에 필요한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PSK, AP 시스템, 원익 IPS입니다. 증착 과정에 필요한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유진테크, 원익 IPS, 테스,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증착 과정에 필요한 소재인 전구체를 제조하는 기업이 DNF, 원익 머티리얼즈, 한솔 케미칼, 후성, 오션브릿지, 덕산테 코피아입니다. 연마 과정에 필요한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KC텍입니다. 연마 과정에 필요한 소재인 CMP 슬러리를 제조하는 기업이 KC텍, 솔브레인, SKC입니다. 세정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PSK, 디바이스 ENG입니다. 세정 재료를 만드는 기업이 한솔 케미칼, SK 머티리얼즈, 원익 머티리얼즈입니다. 포토 공정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PSK, 세메스입니다.
포토 공정에 필요한 감광액을 만드는 기업이 동진 세미캠, 금호석 유화학입니다. 식각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APTC입니다. 식각 장비 중 SiC 링을 만드는 기업이 TCK 하나머티리얼즈, KNJ입니다. 이온 주입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 원익QNC입니다. 열처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전공정 검사 웨이퍼 테스터기를 만드는 기업이 YIK입니다. 절단 즉 소잉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입니다. 패키징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한미반도체, 네페스, 하나마이크론, SFA 반도체, 윈팩, LT세미콘입니다. 최종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리노공업, ISC, TSE, 유니테스트, 테크윙, 엑시콘, 네페스, 테스나 LB세미콤, SFA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에이펙트, 윈팩, AT세미콘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공정에서 서버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런 소재, 부품, 장비 기업 등 중에서 그 중요도와 기술 집약의 독점성에 따라 주가가 요동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AI 반도체의 폭발적인 성장과 더불어 이러한 소부장 기업들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입니다. 제가 여유가 있다면 이러한 소부장 기업들 중 주요 기업을 선정하여 선제적으로 시드의 일부를 나누어 투자를 해놓을 것 같습니다. 많이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최근 상황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면서 차트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ENF 테크놀로지는 전자재료를 개발, 생산하는 전문 기업으로 반도체 식각 공정에 쓰이는 타이타늄 식각액을 자체 기술로 개발하였습니다. 이 식각액은 HBM에서 정보가 이동하는 통로인 실리콘관 통전극에 쓰이는 물질입니다. 과거 일본이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던 식각액을 국내 생산이 가능해지므로 국내 기업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고, 동사는 세계 최대 HBM 제조사인 이 소재를 성공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보기 좋게 우상향하는 차트입니다. 중요 맥점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 타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최초 상승 이후 테마선을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다음 중요 맥점이 또 하나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121선과 241선의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나서 이격이 벌어지는 지점입니다. 대세 변곡점입니다. 집문서, 땅문서. 이 자리도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테마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자리입니다. 마치 한 마리 제비가 수면 위를 스치며 비상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테마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도 중요합니다. 21선이 깨지고 나서 테마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도 중요 맥점입니다. 역시 테마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최적 거래량 뒤에 양봉이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격 캔들에서 도지 캔들이 떴습니다.
테마선을 터치하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차트를 전체적으로 보면 테마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승 추세에서 테마선이 지지선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테마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좋은 타점이 된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여러 가지 패턴이 등장을 합니다. 121선이 중요 지지라인으로 등장할 때도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좋을 때는 21선이 깨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좋은 타점이 됩니다. 혹여 21선이 깨어지더라도 테마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1선, 테마선, 121선 혹은 24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들이 눌림목 매매의 최고 타점들이 됩니다. 눌림목 매매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자리들에서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원익 IPS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화막 공정업체입니다. 또한 원익 IPS는 다양한 증착 장비들을 다루며 삼성전자가 유상 증자를 하는 등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매출 및 영업이익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우수한 기업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단 121선과 241선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가는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두 선은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추세가 상승세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중요 맥점도 한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테마선 돌파 자리이면서 테마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자리입니다. 급등 후에도 장대 양봉의 고점이 깨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런 주요 맥점에서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후 최고점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어 길고 긴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241선의 지지를 받으며 반등을 하였으나 테마선 돌파에 실패한 모습입니다. 이제 쌍바닥을 그리며 다시 24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딱 보기에도 저점에서 힘을 모으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테마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테마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지점이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알지만 지금 테마선, 21선, 121선, 241선이 가까이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평선들이 수렴을 했다가 발산하는 자리가 힘이 폭발되는 지점입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테크잉입니다. 뉴스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반도체 장비업체 테크잉의 주가가 올 들어서만 5배 가까이 상승 중이다. 테크잉의 주가는 올 초 1만 원대에 머물렀지만 전일 기준 5만 3천 원대까지 상승하면서 상장일의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테크잉의 주가는 올해 들어 368.12% 폭등했다. 지난해 말 1만 1,450원에 마감한 주가는 전날 5만 3,600원까지 오르며 연일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테크윙의 올해 주가 상승률은 전체 상장사 가운데 4위로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 실리콘2, 중앙첨단 소재 등이 테크윙보다 주가 상승 곡선이 가팔랐다. 다만 이들 기업은 지난달 들어 갑자기 급등세가 이어졌던 반면 테크윙은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계단식으로 주가가 올라 차트가 천국의 계단을 닮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테크윙의 주가를 끌어올린 배경에는 HBM 고대역 폭메모리 사업 진출 기대감이 있다. 테크윙은 현재 반도체 성능을 높이는 데 쓰이는 핵심 부품인 HBM 장비 사업 진출을 앞둔 상태다. 테크윙은 HBM 테스트 장비인 큐브 프로버 개발을 올 1분기 완료하면서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등과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큐브 프로버는 HBM 테스트 공정 중 KGSD 웨이퍼를 전수조사하기 위한 장비다. 올해 말 납품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주가의 기대감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주가 상승이 계속되면서 일각에선 과열 우려도 나오고 있다. 테크윙은 주가 상승이 계속되면서 올해에만 한국거래소로부터 투자경 고종목으로 3차례 지정됐고 지난 18일에는 매매 거래 정지가 예고되기도 했다. 다만 증권가가 바라보는 주가의 적정 수준은 이보다 위쪽을 가리키고 있다. 최근 현대차증권은 테크윙의 목표 주가로 7만 원을 제시했다. 현 주가 대비 30%가량 업사이드가 있는 셈이다. 박준영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테크윙의 큐브 프로버 장비가 테스트 공정상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위탁 생산자 TSMC에게 인도되기 전 가장 뒷단의 테스트 공정에 필요한 장비라는 것이라면서 일반적으로 테스트 공정에서 출하에 가까운 완제품을 테스트하는 공정일수록 상대적인 중요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품의 결함이나 불량은 생산 공정을 마치기 전 어떠한 단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제품이 모두 만들어진 이후 검사를 하는 완제품 단계의 검사가 중요하게 여겨진다. 일반 반도체의 경우 이런 테스트가 패키지 테스트가 되는 것이며 패키지 테스트가 없는 HBM의 경우 이는 KGSD 웨이퍼 테스트가 된다. 박 연구원은 만약 이 공정에서 계속해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지금과 같이 불량 제품이 고객에게 인도될 가능성이 상존하게 된다면서 테크윙은 이런 치명적인 공정상의 결함을 매우 효과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장비는 올해 4분기 HBM 메이커 최소 1개사로의 납품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에는 HBM 메이커 3사 모두에 납품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테크윙이 내년에 목표로 하고 있는 큐브 프로버의 납품 수량은 300대 수준이며 보수적 추정을 위해 200대의 납품만을 가정한다고 해도 전사 영업이익 기준 1,510억 원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테크윙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30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는 630억 원이다. 이상입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역시 공부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우리나라의 소부장 기업 중에서 이런 대박 종목을 찾아내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중요 맥점을 찾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차트를 좀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상승 초입에서의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주가가 아직 만원이 되기 전의 상황입니다. 이 차트에서도 테마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테마선 돌파 자리입니다. 동시에 121선 돌파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평선들이 밀집된 상태에서 돌파가 나오는 자리가 좋은 타점이 됩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테마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이면서 테마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이 자리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긴 하락 추세 끝에서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동시에 테마선 돌파 자리입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잠잠하던 거래량 상태에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최초로 발생한 지점입니다. 이제 MACD 보조지표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면서 영선을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대세 변곡점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보기 좋게 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엠벨선이 깨지고 21선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하락 추세 끝에 도지 캔들이 보입니다. 21선을 돌파하려는 모습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형태의 지지선이든 지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는 중요 타점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게 신고가 영역의 매력입니다. 종목마다 차이는 있지만 신고가 영역에서는 이렇게 쉽게 돌파가 나옵니다. 물론 이 종목에 내재된 모멘텀의 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이 5만원대까지 상승하리라고 이 시점에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목 공부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HBM 관련 장비에다가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 장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이 시점에서 진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매출 및 영업이익의 성장성을 미리 알 수 있었다면 주가 대비 밸류에이션 평가를 해보고 바로 진입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역시 공부가 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 차원에서도 또 타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급반등을 알리는 큰 오빠 캔들이 떴습니다. 이 캔들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상승 패턴은 크게 나누어 N자형 패턴과 계단형 패턴이 있습니다. 이 차트는 전형적으로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장대 양봉의 고점이 깨어지지 않고 추가 상승을 하는 패턴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모멘텀이 좋은 종목은 이런 패턴으로 상승을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역시 지지선을 잘 지켜준 후에 큰 눌림 없이 상승하는 패턴입니다. 전형적인 스파이더 패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만일 이 종목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류의 상승 패턴을 보이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런 패턴이 대박 종목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점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매도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저도 이 종목을 꾸준히 관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크게 한번 나오면 타점을 잡아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급반등을 하더군요.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상승세가 좋아도 최소한 한 번은 이렇게 큰 조정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차익 실현 때문입니다. 대세 변곡점에서 타점을 놓쳤다면, 또 이런 대박 종목을 일찍 따라붙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서 타점을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테마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추세가 좋은 종목도 최소한 한 번은 크게 조정이 나올 때가 있다. 그때를 노려 타점을 잡을 수 있다. 그 타점은 대개 21선이 무너지고 나서 테마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된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오늘이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상반기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하반기의 시작입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대박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공부만이 답이라고 봅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개별 종목의 모멘텀, 차트상에서의 대세 변곡점 등등에 대한 공부가 되면 하반기에 이런 종목을 잡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열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